저번에 가트맨 박사의 감정 코칭을 위한 어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 어튠은 감정 코칭이 사회의 신뢰 지수를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부부관계 중심의 어튠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어튠을 위해서는 이렇게 awareness of humans emotion, 여기서 제가 진화 심리학을 강조했었죠. 그 다음에 tolerance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그 대화가 가능할 정도만 참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관점과 가치관, 조금 더 이거죠. 그 다음에 몸, 마음, 영혼을 단련하기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순서대로 단련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몸을 단련하지 않으면 마인드가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마인드를 단련하는 게 이제 그 인문학 공부 같은 거죠. 마인드를 단련하지 않으면은 소울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본문에 혈전 귀신의 문제, 그 다음에 지덕체의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덕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지고 이게 덕이고 이게 체인데, 지덕체는 원래 순서가 피라미드 구조로 봤을 때 몸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고, 그 몸을 만들지 않으면 덕이 생기지 않고, 덕을 만들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게 지덕체의 관계, 이 순서대로 단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을 단련하는, 제가 이제 예체능 수업을 학교에서 고등학교에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챕터가 있어요. 초등학교 교육 부분에. 그 나중에 이제 읽어드릴 건데, 그래서 또 지덕체의 문제, 몸, 마음, 영혼의 문제는 물질적이고 하드웨어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understand the reason of misunderstandings. 이거는 이제 그 지덕체가 갖추어진 상황에서 현실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어떤 과학적인 탐구,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통계를 제대로 내보고 현장 조사를 하는 거, 그것이 오해의 이유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고, non-defensive responses with sympathy,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로 연민의 정을 좀 가져보자. 그래야만이 방어적이지 않은 반응이 가능하다. embrace humans fault and fail. 이거는 일단 결점과 실패를 포용을 해보자.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어튠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 만든 겁니다. 이제 이 가트맨 박사가 만든 어튠은 한 가족 중심으로 만든 것이고요. 자, 다음 챕터 읽겠습니다. 인재의 조건은 계속 변한다. 기계의 창의성, 인간적 창의성. 고학력과 니트. 삼성은 GSG를 통해서 이 해외 인재를 길러서 현장에 배치한다. 삼성뿐 아니라 모든 다국적 기업은 맞나? 네. 전 세계를 보면서 인재를 뽑는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현지에서 인재를 뽑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을 잘 아는 인재는 한국에서 뽑고, 인도를 잘 아는 인재는 인도인을 뽑는다. 그리고 삼성의 일터는 실리콘밸리의 연구소를
포함하여 해외에 더 많아지고 있다. 이거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죠. 여러분, 다국적 기업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다국적이 되면서, 기업들이 다국적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요. 우리나라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 아니었을 때는 해외 유학 갔다 온 인재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왜냐면 국내를 본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즉 FTA라든가 이런 자유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문제죠. 그런데 최근에 갈수록 유학 갔다 온 인재가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취직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유학을 간 인재는요, 해외에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맥이 넓다거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역시 취업을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특히 조기 유학을 갔던 애들은 한국 사정을 모르잖아요. 한국에 초등학교 동창은 있겠죠.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 없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 기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 다국적 기업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 유학을 갔다 온 젊은이일수록 캥거루족이 많습니다. 부모가 차려준 카페라든가 그런 음식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런 취업의 상황들이 예전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고요. 앞으로는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다른 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므로 한국 내에서 좋은 직장을 잡을 확률은 점점 좁아진다는 얘기다. 최근 LG의 모든 신입사원은 동남아로 배치되었는데 앞으로는 대기업에 들어가도 기후와 음식이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된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경제적인 협력 발전에 협력 확대에 늦어질수록 북한의 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선점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땅보다 아프리카나 동남아로 취업해야만 할 것이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엊그제 KBS의 명견만리에서도 이 부분이 아주 자세히 다뤄지고 있고, 오늘인가요? 아마 오늘 밤 10시에 북한 문제가 다루어질 것 같은데, 어젯밤 10시 아니면 오늘 밤 10시입니다. 명견만리 한번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저의 이 챕터가 굉장히 실감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늦어지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애들이 동남아나 아프리카로 취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북한에는 중국하고 러시아, 조선족 이런 쪽에서 더 많이 취업을 하게 되겠죠. 그 취업의 영역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일자리 지금 외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청년 일자리를 외치는 것의 근본에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1순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미래의 청년 일자리를 가장 많이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동남아나 아프리카는 풍토병의 위험이 많은 곳이니 우리 아이들이 북한에 가서 일을 하고 서울까지 2시간 내에 올 수 있도록 하려면 경제협력이 정체되거나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국의 니트족과 캥거루족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협력을 분리하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군사적 긴장이 특정 정당의 집권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고 종북 도구마가 퍼져 있는 상황이라 지금 한국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각자 하십시오. 현재 한국은 대학 진학률은 80% 이상 고학력화되었고 청년 고용은 2012년 기준 40% 정도로 OECD 평균 51%보다 11% 정도 낮다. 근데 이게 지금 2012년 기준인데요. 2015년 기준은 훨씬 낮아졌습니다.
고용률이요. 이게 2015년 그냥 여기다 쓰죠 뭐.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눈은 높아지고 고임금 직장의 인력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컴퓨터가 인공지능화되고 곳곳에서 인간처럼 활동할 로봇이 등장하고 무인 자동차가 돌아다닐 미래에는 니트족이 그저 평범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거 사투리를 썼네. 그죠? 예, 니트족의 해석. 취업도 뭐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또는 못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준비하지도 않고 교육이나 트레이닝, 연습을 뭐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런 것 자체도 포기한, 왜냐면 그 자격증 자체가 이제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직장과는 나는 인연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니트족이죠. 자, 우리나라는 학령기 이후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29.8%는 지금은 2015년은 이게 좀 더 올라갔을 겁니다. 제 예측으로는 아마 33% 정도? 근데 이게 이제 한 2년 전 통계인 것 같아요. 2, 3년 전. 이거는 핀란드의 55%, 스웨덴의 73.4%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데, 이게 이제 그 유럽 기준으로요 7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공부를 하는 시기를 따로 대학교까지 두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는 평생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죠. 그 비율이 유럽은 75%에 이르는 곳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명문대 공무원 대기업을 향한,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네요. 문장이. 명문대 공무원 대기업을 향한 공부가 좌절된 이후에 눈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부의 의욕을 갑자기 잃어버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성인들이 평생학습을 포기하는 이유로는 명문대 공무원 대기업을 향한 공부가 좌절된 이후에 눈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부의 의욕을 갑자기 잃어버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부가 삶을 즐기는 교양이 아니라 출세의 수단이 되면 과잉학력을 갖춘 고학력자들의 사회 참여가 줄어드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GDP가 1.01% 감소하고 전반적인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2012년에 발표했다. 여기 사실 이거 제 생각엔요, 축소해서 그러니까 연구 방식에 따라서 이 1%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10% 정도 감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예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런 연구가 있었다라는 것으로만 그냥 넘어가고요. 세계 대학 상위권에 독일 대학이 거의 없는데도 독일 경제가 강한 이유와 울산 지역의 대학 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사회의 직업 시스템과 잘 연결된 사회의 직업 시스템과 잘 연결된 구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하죠 뭐.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는 10대의 사회경제 현장을 체험함으로 비언어적 암묵주의 고수가 마이스터 제도는 많도록 많아지게 한다. 그냥
이런 어떤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예, 다듬으면 참 좋은데요. 좀 급하게 이렇게 쓰게 되네요. 자, 암묵지에 대해서는 앞의 뇌과학 챕터에서 설명을 했는데, 마음 지능이 몸의 지능과 잘 연결이 되는 암묵지가 발달하려면 시냅스가 가지치기 하는 절정기의 전체 체험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 교육은 암묵지가 좋은 고졸 학력자들이 직업을 잡기에 각 분야에서 히든 챔피언 기업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직업교육과 교양교육이 잘 분리된 나라는 대학에 가는 것이 본인 스스로 뭔가를 더 배우기 위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가게 된다. 교육이 사회 현장과 긴밀하게 돌아가면 아이들은 고도의 암묵지와 함께 현실적인 감각으로 암묵지와 함께 사회 참여로 인해 생기는 자존감을 동시에 키워나간다. 아이들이 공부와 동시에 10대부터 사회 참여를 하면 실직의 위기를 대범하게 이겨나가는 사람이 된다. 중학생 자유학기제가 독일 수준으로 발달하려면 지금은 걸음마도 떼지 못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발달해야 한다면 지금 한국은 걸음마도 떼지 못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그 우리 한계가 참 많거든요. 자유학기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공교육의 대규모 혁신적 수술과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은 각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공교육의 흐름을 거부하는 자유학기제를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상담이 필요한 개별 상담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각 가정에서 이게 그 아이의 특성에 따라 꼭 중학교 1, 2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하지 않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해야 될 애가 있고요. 중학교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해야 될 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공교육에서는 일괄적으로 중학교 1, 2학년으로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자기 아이에게 맞는 시기에 공교육의 흐름을 거부할 수 있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실천하는 자유학기제, 그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를 이제 끊어야만이 이게 가능하겠죠.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교육의 자유학기제를 믿을 수가 없고, 아이들마다 자유학기제가 필요한 시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년 정도, 그러면 약 3, 4년 차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제 아들 고주몽이가 젖달라고 그래가지고 잠시 젖을 물리고 왔습니다. 자,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소수의 순수과학 몰입가들이 기술 혁신을 하는 기반도 더 좋아진다. 기술 혁신은 순수학문 또는 순수과학 몰입가들이 몰입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른 젊은이들이 니트족이 돼가는 상황에서는 이 순수과학 몰입가들도 잘 나오지가 않죠. 뭐랄까요, 제가 화이트 해커 양성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할 때 이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약 좀 더 많은 좋은 축구 선수를 찾는 거하고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같은데 축구를
취미로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축구 선수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를 취미 생활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이 순수과학 몰입과들의 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억지로 하는 애들이 순수과학 몰입과의 그러니까 연구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연구원이 돼봐야 그 이후에 성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도파민의 양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를 않죠. 잘. 아이디어는 압박한다고 떠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회 참여가 그러니까 뭐냐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야만이 공부를 즐기는 애들도 많아지고 그래야지 순수과학 몰입과들도 질적으로 좋아진다는 얘기죠. 네,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거를 한 3개의 문장으로 여기 다시 정리했고요. 사회 참여가 젊은이들의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자존감은 지속적 학습 의지를 준다. 그래서 자존감은 그래서 공부를 즐기는 학습 의지. 그래서 사회 전체의 젊은이들이 현실적 참여가 늘면 공부를 더 하려는 평생학습 의지가 커지는데 그런 상황이라 그 젊은이들이 일하는 중소기업의 발전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R&D의 역량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R, N, D, C, N, D. 뭐 요즘에 R&D, C&D, I&D 유명하죠. 이게 교육하고 이런 R&D 역량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제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쇄 반응을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서치 능력, 커넥트나 큐레이션 능력, 이매지네이션, 상상력 이런 것들이 좋아지려면 이 공부가 생존과 취업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되고 공부가 생존과 취업을 위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독일식 교육 체제로 공교육이 또 바뀌어야 되고 사회 전체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독일의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7%가 대기업보다 높은 이유는 정책적인 장점 외에도 젊은이들의 교육제도와 배움의 의지가 성인이 되도록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20세라는 나이에 명문대를 가야만 인정받는 사회구조에서는 건강한 중소기업을 키울 인재는 줄어들게 되며 니트족 실업자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삼성 등의 대기업의 위기가 찾아오면 노키아가 망한 이후 즉시 수많은 벤처기업이 생겨서 그 빈틈을 메운 핀란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한국에 생길 것이다. 그냥 대량 해고와 대량 실업이 남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떤 교육과 이 현재 문화로는 이런 위험이 있죠. 지금 좀 촬영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요. 이 챕터가 긴가 봐요. 양자 컴퓨터하고 바벨 전략.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긴데 이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와 바벨 전략 여기 전에서 녹화를 일단 멈추겠습니다.